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맛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화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쉽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네.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네.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봐 있다니까. 아, 0은 아닐 있을 줄 겁니다.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먹으면 네.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예.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도움이 맞아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저희가 세상을 숫자로 평가하게 된 게 물리학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이 성공을 했던 이유가 세상 모든 것을 측정하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성공을 했고 그 방식을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와 학문 분야에 썼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 16세기와는 다른 문명을 만들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물리학의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비만이고 무엇이 행복한지 이런 데까지 써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로 쓰는 순간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니? 그러는 순간 사실 집이란 거는 각자가 좋은 형태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숫자로 쓰는 순간 80은 70보다 크고 70은 6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모든 행복과 가치가 바로 비교가 되는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비만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지 그 신체가 적당한 현재의 지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로 한다는 숫자를 것이 쓰기 위해서는 뒤에 뭔가 유닛이 붙잖아요.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위가 지금 칼로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혹시 물리학에서 저지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정말 칼로리 짜증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그 단위를 얘가 얼마나 몇 칼로리인지 이거 측정하는 방법도 난 궁금하고 일단 칼로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단위예요. 아, 살찌는 단위가 아니고요. 예, 에너지라는 거는 난 살찌는 단위인 줄 알았어. 맛의 단위.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량에서 온 단위인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그 공식적인 단위가 있어요. 표준 단위가 있어요. 마치 길이를 잴 때 가장 공식적인 단위는 미터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미터를 쓰지 않고 마일 같은 거 쓰니까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 단위를 쓰면은 이걸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칼로리에 있는 거죠. 원래 물리학의 공식 단위는 주울이에요. 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주울을 잘 모르고 칼로리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와서 보니까 아, 칼로리라고 화학자들이 쓰던 이 단위가 물의 온도를 높일 때 들어가는 어떤 열의 단위인데요. 근데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그냥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거 몽땅 다 주울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늦었죠. 칼로리가 너무 널리 쓰이다 보니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단위예요. 칼로리는.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줄이라는 과학자가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뭘 지지한다고요? 줄이요. 아 주울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맥도날드 땡 가면 다 햄버거 줄로. 세트가 몇 줄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주울을 쓰면 실제로 좋을 텐데.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식품을 이렇게 집어들면은 포장면에 그 칼로리하고 킬로줄이 같이 표시돼 있어요. 역시 줄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과생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줄, 이제 뭐 단위, 사람 알겠는데 문과 쪽에서는 줄이 줄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너무 무시하신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기요, 줄에 대해서. 저기요. 줄이 너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아 만나보셨나요? 근데 뭔가 한 분야 연구했던 사람이 단위의 이름을 썼다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고, 그거는. 그다음에 줄이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산하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1m를 들어 올리는 동안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네. 예,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10줄이에요. 10줄.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쉽게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1kg짜리 물체가 1초에 1m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 에너지는 0.5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은데 칼로리는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여서 근데 계산하기 좋다는 걸 아무도 이해를 딱 드는데 물 끓이는 게 심플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표준, 아니 너무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단위이기 내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나 물 끓이는 게 좀 심플하지 않아요? 그게 심플하긴 하지. 물을 끓일 때 그러니까 대단히 추상적 개념이지만 이제 조울을 사용하면은 이제 표준 단위일 때 맞아. 1m, 1kg, 뭐 112를 썼을 때 1에 가까운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물리학자는 편한데 이제 칼로리를 끓이는 거는 쓰면 너무 통제할 게 많고 그러니까 심플하지 어떻게 온도를 다 재고 물이 끓는다는 것도 정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기포가 밑에냐 저기 위에냐 나중에 바글바글이냐. 대기실 가서 또 말씀하세요 두 분이. 아 근데 칼로리 자체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칼로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물을 끓이는 그런 걸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흰 빵으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하고 아몬드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흰빵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소흡수 되는 거고 잘 들어오죠. 예, 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꼭꼭 씹어 먹어도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 흡수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칼로리 열량 표시는 사실은 부정확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죠. 그렇게 뭐 빵과 아몬드처럼 종이 다른 거 말고 같은 종이어도 콜라랑 콜라 제로랑 카땡이랑 카땡 라이트랑 그거는 같은 맥주여도 칼로리 적은 거 먹는 게 그래도 일단 유리한 건 있는 거죠. 맥주일 때는 알코올 칼로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거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 소주 소용없어요?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음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칼로리 차이는 있죠. 같은 종류에 있을 네, 때.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걸 먹는 것과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거는 예를 들어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한 캔을 완전히 없애는데 고층 건물 계단을 몇 번을 왕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로 음료는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사라져요. 진짜요?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적으니까 이거는 100인데 이거는 뭐 4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걸 한 20캔 먹어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적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약간의 대체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제가 식품 회사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0칼로리 음식을 개발해 볼까? 제로 김치 나오면은 끝납니다. 제로 김치? 제로 김치. 홍진경의 제로 김치. 그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지기김치 먹으면 안 돼요. 일단 김치 맛은 안 나요. 아니면 제로 식품을 개발하는 거야. 물은 제로잖아요. 네, 물을 얼려. 네. 제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 제로 아이스크림이 실제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아요. 심지어 나 제로 하나 만들어 봐야지. 맛이 기가 진짜. 막힙니다. 제로는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지만 네. 우리가 다이어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반복이었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실패합니다. 왜요? 제로로 먹고 피자를 한 조각 더 먹는 거예요.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남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맛을 내면서 진짜 제로 음식을 만들면 뭐 비만 치료제고 뭐고 없이 그냥 진짜 10년 아니라 5년 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나 아니에요? 진짜 내가 10년 안에 만든다. 제로 김치? 제로 김치.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위고땡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것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혹시 뭐 부작용이 발견된 게 있으면 뭐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네. 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늙어. 네.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젬땡을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한 양상으로 약간 노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네, 할리우드의 그 셀럽분들 사이에서도 그 이런 현상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젬땡 페이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걸 쓰신 분들이 급격한 얼굴에 노화가 나타났다. 어머. 이거는 좀 크리티컬하죠. 근데 이게 살 빠져서 야위여서 좀 더 늙어 보이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노화가 진행되는 그거는 아니죠. 부작용 없는 약은 없고요. 또 의사 약사 중에서도 이 약이 나오면은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난 좀 기다려 볼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위고땡이란 약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사용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제일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쓰고 났을 때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이 들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작용. 또 자동차 타고 어디 여행할 때 굉장히 멀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막 24시간 내내 눈만 뜨면 막 멀미 증상이 있대요. 메스 걷고 막 약간 그렇죠. 구토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심구토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무력증이라든지 장 폐삭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췌장에 좀 염증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 위험에 대한 거를 걱정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죠. 건강하고 이미 충분히 운동과 식단으로 몸매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약으로 한번 살을 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고땡, 오젬땡 얘기가 이제 네네.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이 궁금합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막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런 정도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 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GLP-1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뭐가 음식이 뭐 몸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야. 근데 아예 그 먹질 않고 그럼 이것만 맞는다고 해서 GLP-1이 나오나요? 그게 없던 GLP-1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GLP-1이라는 거는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음식이 저 밑에 장까지 내려가야 그제서야 분비가 되고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약을 썼더니 뇌 시상하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만감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한 종류는 뭐냐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쪽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대박.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한밤중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탁 끓였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냄새만 맡았어요. 보고 있어. 근데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게 만든다. 생각보다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하면은 생각보다 음식이 별로 안 땡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방 이모님들이 정작 본인은 안 드시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끓이면서 냄새를 맡으면 이미 어느 정도 배고픈.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처음 딱 맞자마자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기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냄새 먹는 거예요. 냄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알코올릭들이 이제 저녁 때 출출해지면 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포만감을 주니까 술이 안 땡긴대. 술의 양을 줄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나 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이게 사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성인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냥 어떤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파전? 고추 잡채. 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네. 덩달아 오는 게 같이 덩달아 사라지는 오는 거죠. 게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아,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이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근데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야.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뭐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 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호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든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머. 여기 다들 흡연자네. 앉아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0,000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알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자전거 이렇게 타시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요즘에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 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휴.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 보, 3만 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은 맞아. 진짜.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2식. 다 해봤어. 수원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럼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아,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그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어. 아,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근데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볼까요? 황재석 씨 맞죠?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적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나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30g 정도까지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부르죠.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굶는 거.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의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진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맛없는 좀 맛은 있던데. 운영하시는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밥안 되게 들어가고. 낮추고. 맞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 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군요. 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진짜.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사실 네. 효과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다이어트들도 많거든요. 뼈말라족이라고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뼈말라족. 네? 뼈만 가죠? 뼈만 가죠? 네, 뼈말라족. 뼈만 가지고 사골 볶는 가지고 뭐지? 날씬한 걸 넘어서가지고 뼈만 남은 거죠. 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사실 누가 봐도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이미 너무 날씬해서 네. 약에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타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박증 아니야? 불행히도 이제 이런 마른 몸을 선망하는 10대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이 10대 청소년들한테 퍼져 있는 아주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여고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제 진통제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진통제 다이어트. 네, 진통제를 한 번에 막 여러 알을 먹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은 구토랑 설사를 계속하게 돼가지고 야, 그거 사흘 만에 뭐 5kg이 빠진다더라. 이런 속설이 SNS를 타고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뭐 어지러운 거는 물론이고 진통제를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알을 먹게 되면은 간 기능이라든지 또는 위장에 손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정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식욕 억제제나 보조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다수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제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위험한 약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나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분은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약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려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환각제 이런 거구나. 부작용이 심하네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는 거는 못 하겠으니까 인터넷으로 또 불법으로 이 약을 구입을 하고 오남용을 하다가 경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 펜터민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 보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배우 중에 양기원 씨라는 분이 실제로 이제 본인의 체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허공에다 한번 주먹질을 하고 길에 뭐 누웠다 점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도로에서 이제 뭐 갑자기 막 차량에 뛰어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 결국 체포가 됐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이어트 약을 자기가 복용했더니 그로 인해 가지고 환각이나 환청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환각이나 환청은 좋은 내용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죠. 제주도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육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증언을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경찰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횡설수설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특이하죠. 그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 가는 환각이 보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김규열 교수님 혹시 그 생존에 대한 욕구와 식욕이 이렇게 갑자기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극단적으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 네, 그때는 식욕이랑 분리가 되거든요. 어머. 네, 그래서 뇌가 이제 역으로 식욕이 분리가 되네라고 하면 난 지금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환청의 종류를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약류의 약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학부모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그런 학원가에서.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나왔던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된 약은 원래는 ADHD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쓰는 그런 약인데 이걸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 약을 쓰면은 뭐 기억력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강화가 된다. 사실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마약 먹은 학생 부모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 연루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증상이 좀 나타나니까 성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메스암페타민, 히로퐁이라고 하는 진짜 무서워. 마약이네.
애들한테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 진짜 나빴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참나 이게 어이가 없어. 이 사건에서 사실 이제 언급이 된 게 메스암페타민 그 기초가 되는 약은 암페타민인데요. 이 암페타민이라는 약이 원래는 이 약을 개발할 때는 천식약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식 치료하려고 이걸 쓰는데 각성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1930년대에는 이걸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 약을 먹고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심지어 군인들한테 이 약을 지급을 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피로회복 용도로 쓰라는 그런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전쟁은 끝났잖아요. 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군인들의 와이프, 부인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왜 썼느냐? 식욕을 누르고 체중을 줄이는 용도로 쓴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는 이미 제약회사들에서요, 이 약을 체중 감량 용도로 쓰라고 광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당시 미국 의사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을 건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들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30년대에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약은 이제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 사실은 살충제 성분이고 또 폭약 성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몸에서 대사를 좀 촉진시켜가지고 열이 많이 나요. 우리가 고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응급실 가야 되죠. 42도도 넘어가는 그런 고열이 계속되는 거야. 약을 먹고 8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력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런 약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도 심지어는 그때는 저 약이 이미 금지가 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 구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약들, 위험한 약들을 사람들이 쓸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하나를 더 먹어볼까? 2알 더 먹어볼까?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알약 8개를 복용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남용을 하게 되고 치사적으로 가거든요. 이분은 치사량보다 6배나 높은 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병원에서 이제 실려가가지고 3시간 만에 사망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비만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약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까 사실 김경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맥주 땡긴다. 아까 견과류 먹으면 맥주 땡긴다는 말씀. 그러게요. 네.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요, 사람의 뇌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흥분을 시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바로 저쪽에 호랑이나 사자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원리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을 가야 된다. 지금 긴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밥을 먹을 때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그런 흥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평소보다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흥분성 식욕 억제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 신약은 그런 게 아니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흉내낸 그런 약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하필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장에서도 저 뒤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먹겠네요. 도착해서 신호를 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르몬이 분비는 되는데 굉장히 짧게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포만감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몇 분만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그 똑같은 호르몬의 효과를 내는 약을 세마글루티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주사해주면 일주일 내내 들어있으면서 언제만 작용하느냐?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당뇨 치료자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든 밥을 안 먹든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자극을 해요. 근데 이 약은 주사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을 때만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걸 맞았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게 되느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더 빨리 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다이어트 신약, 세마글루티드 같은 이런 신약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건 항상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약의 이름의 별칭으로 부작용이 뭐가 따로 붙었냐면 이 약을 썼을 때 얼굴이 바뀐다. 주름이 진다는 거예요. 아, 최악이다.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살이 너무 단기적으로 빠지니까. 절대 안 되는. 네, 그래서 엉덩이는 날씬해지고 좋은데 얼굴이 주름이 진다. 쭈글쭈글해지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의 어느 한적한 숲길. 무거운 몸으로 열심히 운동 중인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딱 봐도. 1시간 이상. 예. 그녀가 운동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다름 아닌 살.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살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죽기 살기로 합니다. 둘째 낳고부터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계속 살이 찌면서 한 5개월, 6개월 만에 100kg가 넘었어요. 5개월 만에 100kg가요. 되게 날씬하셨네. 그렇네요. 고혈압이 생겼죠. 혈압을 쟀는데 최고치가 180에 막 150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지방간도 좀 오고 어깨에 지방 섬유종이라고 해갖고 비립종처럼 그런 게 생겨서 그것도 수술을 하고 자궁근종도 좀 몇 개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안에서 터지면서 그거 수술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자궁근종까지요. 이런저런 수술을 많이 하셨네요. 살이 찌면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운동.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나.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온갖 노력을 이어온 것도 벌써 수년째인데요. 제가 조절하고 뭐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되게 속상하죠. 살을 정말 다 불태워서 없애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는 채영 씨. 식사 어떻게 하시나 난 예. 상당히 궁금하네요. 평소 운동과 함께 나름의 식단 관리도 하는 중인데요. 식단을 좀 바꿔서 지금은 양배추랑 이런 간단한 걸로 해서 최소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조절을 했거든요. 갖은 채소에 달걀을 입혀 만든 양배추전을 중심으로 소박하게 차려진 채영 씨의 밥상. 양은 꽤 적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채영 씨. 그런데 어째 식사 속도가 빠른 듯한데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음식들. 혹시 이런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상당히 빨리 드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봐도 상당히 빨리. 예. 그날 오후 병원을 찾은 채영 씨. 자, 지금 병원 가셨습니다. 걱정 반, 염려 반, 좀 그래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게 조금은 염려가 돼요. 안 그럴까 봐, 더 나쁘다고 할까 봐. 혹시 건강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에 가스도 많고 또 지방도 많고 그런 상태네요. 그리고 지방간이 좀 상당히 있어서 초음파가 이렇게 투과를 끝까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복부 초음파 보시면은 지방이 이렇게 많이 침착이 되어 있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예요. 지방간이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간이 변형이 되고 간경변도 생기고 거기다가 혹도 생기고 그러니까 간암도 더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방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인바디 검사를 하셨는데 체중이 105.2kg로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골격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체지방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BMI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초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방치가 되게 되면은 돌연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다소 충격적인 검사 결과. 그녀가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박사님 화면을 통해 지금 주인공을 만나봤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과식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식사할 때 보니까 예. 일단 굉장히 빨리 먹는 맞아요. 경향이 있어요. 예, 속도가 빠르세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빨리 먹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많이 먹게. 왜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먹으면은 우리 뇌에서 뇌로 신호 가겠죠. 보내요. 그렇죠. 이젠 충분하다. 이젠 배불러. 더 이상 먹지 마. 예. 근데 빨리 먹으면은 그 신호 맞으면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훨씬 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다음에 그 다음 배부르면 그때 신호 가면은 신호가 이미 가는군요. 과다 식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라? 한 입 먹었을 때는 예. 30회 씹어라. 한 번 먹을 때 30번 씹어라. 네. 밥 먹을 때만큼은 시간적 여유도 많다. 이런 마음으로 먹다 보면은 확실히 살이 빠진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천히 먹으면은 오히려 살 빠진다. 그리고 식사는 하되 공복 시간도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공복 시간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간헐적 알죠. 단식. 간헐적 단식. 하루에 24시간이면은 예. 먹는 시간은 8시간 안에서만 먹겠다. 나머지 16시간 동안 배를 비워. 먹지 말고. 일단 살 빼려면은 어떤 거 가서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떤 거? 물 아닐까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 마음을 먹어야 되는군요. 마음. 가장 중요한 내가 마음 먹겠다는 거예요. 언어의 유희를 아시네. 마음을 먹어야 된다. 마음이 내가 결정해야 돼. 안 닿으면 먹을 수가 없어. 마음이 닿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결심해야 돼. 난 정말 이제는 내가 독하게 안 하면은 내가 죽는다. 일단 마음 먹고 그 결심하고 그 다음 실행해야 돼요. 실패해도 다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많은 체중 줄일 수 있습니다.